7월의 경기도 포천. 태양은 자비심이라고는 없는 폭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대기는 거대한 유리 온실처럼 달아올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뜨거운 수증기로 데워지는 듯했다. 매미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고하는 듯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절박하게 울어젖혔다. 육군 훈련소의 연병장은 거대한 프라이팬과 다름없었다.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왜곡시켰다. 팔꿈치 땅에 붙여 자세 무너진다. 교관의 목소리가 먼 천둥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박서아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가자. 세상이 온통 소금물에 잠긴 것처럼 따갑고 흐릿했다. 흙먼지가 땀과 뒤엉켜 전투복 위로 검은 강줄기를 그리고 있었다. 마지막 저녁 훈련인 각계 전투의 낮은 포복 자세. 뼈마디가 전부 어긋나는 것 같은 고통보다. 그녀를 더 짓누르는 것은 바로 이 숨막히는 열기였다. 옆에서 동기 하나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서아는 고개를 돌릴 여력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앞만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말했다. 군인은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자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더위는 환경이 아니라 재난에 가까웠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렸을 때 서아는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수면으로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20명 남짓한 여성 훈련병 동기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전원 생활관으로 복귀, 10분 뒤 저녁 점호 준비. 기계적인 명령에 따라 훈련병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생활관 아니라고 해서 사정이 나을 것은 없었다. 낡은 선풍기 몇 대가 뜨거운 공기를 이리저리 휘젓고 있을 뿐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마저 열풍이었다. 언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서아의 옆자리에 배정된 윤민지가 침상에 쓰러지듯 누우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체구가 작고 체력이 유독 약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과처럼 붉게 익어 있었다. 서아는 수통에 남은 미지근한 물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며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야외 훈련만 끝나면 주말이야. 내일 야외 훈련이요. 옆 침상에 다른 동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 날씨에 야외 훈련이라니. 우리 그냥 다 죽으라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때 생활관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스. 현재 경기도 포천을 비롯한 중부 내륙 전역에 폭염 최고 단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8도를 기록했으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되니 야외 활동을 절대적으로 자제하시고 절대적으로 자제하라. 서아는 그 문구를 속으로 곱씹었다. 민간인에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고가, 군인에게는 그저 무시해도 좋은 배경 소음일 뿐인가.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조교가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전원 주목. 방금 하달된 사항이다. 내일 야외 훈련장으로 이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버스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되었다. 순간 생활관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취소? 그렇다면 훈련이 취소되는 것인가? 몇몇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럼 훈련은?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원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대대장님 지시사항이다. 빨리 움직여. 희망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훈련병들은 서둘러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다. 연병장 중앙에는 훈련병들을 담당하는 김태준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 비해 유약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들었겠지만 내일 이동 수단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훈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 대위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눈치를 살폈다. 그 남자는 김 대위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었다. 병참 및 수송을 담당하는 최철민 중사. 그는 40줄에 들어선 나이였지만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에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권위 의식과 함께 타인에 대한 경멸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이 훈련소에서 장교들보다 더 큰 실권을 쥐고 있는 듯 행동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최철민 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버스 하나 고장났다고 훈련을 취소할 순 없지. 안 그런가? 훈련병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최 중사는 훈련병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해졌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날씨에도 완전 군장 메고 40km는 그냥 걸었어. 버스.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봤지. 그는 전형적인 라떼는 말이야. 화법으로 훈련병들의 길을 죽였다. 김대위는 그저 옆에서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다. 최 중사가 손가락으로 연병장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올리브색의 낡은 군용 60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문제는 그 트럭이 병력 수송용 개방형 트럭이 아니라 두꺼운 방수 천막으로 사방이 꽉 막힌 화물칸 적재함이 달린 보급용 트럭이라는 점이었다. 저기 타게 될 거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중사님, 정적을 깬 것은 박서아였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최 중사님, 저 트럭은 보급품 수송용이지 않습니까?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내일 기온이 38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 밀폐된 공간에 탑승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그런 건가? 최 중사가 서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감히 네가 하는 저기가 서려 있었다. 훈련병이 말이 많군. 박서아 훈련병 만나 입소 때부터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최 중사는 김대위를 보란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대위님도 보셨죠? 요즘 애들은 이렇다니까요. 군인이 편하려고 군대 왔습니까? 고작 트럭 화물칸 좀 타는 게 그렇게 무섭나. 김대위는 서아의 시선과 최 중사의 압박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결국 더 쉬운 길을 택했다. 박서아 훈련병. 최 중사님이 정하신 일이다. 상부의 결정에 토달지 마라. 상부의 결정이라는 말이 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대위가 중사의 눈치를 보며 그의 결정을 자신의 명령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휘체계의 붕괴이자 책임의 전가였다. 서아는 속으로 절망감을 삼켰다. 저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다. 내일. 저것은 태양 아래 다궈질 거대한 금속 오븐이 될 것이다. 저 안에 20명이 넘는 인원이 갇힌다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불만 있는 사람. 또 있나? 최 중사가 훈련병들을 매섭게 쏘아붙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윤민지는 이미 공포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아의 팔소매를 꽉 붙잡고 있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6시. 저 트럭 앞에 집합한다. 한 명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원 해산. 훈련병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최 중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대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대위님, 저런 애들은 초장의 길을 꽉 잡아놔야 합니다. 특히 저 박서아라는 년. 아주 거슬려요. 김대위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햇살이 사라진 하늘은 불길한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끓는 점은 이미 넘어선 것 같았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다. 하지만 힘없는 훈련병 신분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훈련소의 공기는 이미 끈적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열대야는 한순간도 물러가지 않았고 얇은 모포는 땀으로 축축했다. 훈련병들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그저 뒤척이며 시간을 보냈을 뿐이었다. 박서아는 일찌감치 일어나 전투와 끈을 고쳐맸다. 그녀의 위장은 어젯밤부터 차가운 쇳덩이라도 삼킨 듯 무거웠다. 옆 침상의 윤민지는 거의 울상이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무서워요. 서아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있잖아.
하지만 그녀 자신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에 가까웠다. 아침 식사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누구도 입맛이 없어 국에 밥을 많은 둥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집합 시간인 6시가 되었다. 20명의 여성 훈련병들은 어젯밤 최철민 중사가 가리켰던 그 낡은 60 트럭 앞에 도열했다. 아침 햇살이 이미 트럭에 짙은 녹색 철판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껍고 시커먼 방수 천막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열 흡수판처럼 보였다. 저것은 차량이 아니라 햇볕 아래 놓인 이동식 찜통이었다. 최철민 중사는 팔짱을 낀 채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상쾌해 보였고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그 옆에는 김태준 대위가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애써 훈련병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인원 파악 끝났나? 최 중사가 물었다. 네, 중사님. 총원 15명 이상 없습니다. 조교가 보고했다. 좋아. 최 중사가 트럭의 적재함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시간 없다. 빨리 탑승 시작해.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발이 땅에 붙기라도 한 듯 망설였다. 뭐 하는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저기 가장 연약해 보이던 한 훈련병이 손을 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사님. 정말 저길 타야 합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더운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훈련병이 용기를 냈다. 어제 라디오에서도 폭염 경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윤민지도 서아의 뒤에 숨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무서워요. 불만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최철민 중사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경멸하고 짓밟을 때 내는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하 위험해 군인이. 그것도 전투 훈련을 받으러 가는 군인이 고작 더위가 무섭다고. 그는 천천히 훈련병들 앞을 오가며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기묘한 즐거움마저 담고 있었다. 너희들 불만이 뭔지 알아? 덥다. 이거 아냐? 전투복이 두꺼우니까 덥겠지. 그럴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가장 겁에 질려 있던 훈련병 앞에 멈춰 섰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연병장에는 매미 소리만이 가득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최 중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더우면 벗어. 정적이 흘렀다. 몇 초간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가 문제야? 그가 다시 말했다. 전투복이 더우면 벗으면 되잖아. 안에 속옷은 다 입고 있지? 그냥 시원하게 속옷 차림으로 타.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 안 그래? 그 순간 연병장의 공기는 열기가 아니라 차가운 모욕감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물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20명의 여성 군인들을 향한 노골적인 성희롱이자 그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김태준 대위조차 이 말에는 당황한 듯 눈이 커지며 최 중사를 쳐다봤다. 최 중사. 그건 좀... 하지만 최 중사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박서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때? 박서아 훈련병 어제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젠 시원하게 해주겠다는데 이것도 불만인가? 훈련병 몇몇이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포를 넘어선 수치심이었다. 군인이 되겠다고 이곳에 왔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박서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것은 적법한 군사명령이 아닙니다. 최 중사의 미소가 싹 사라졌다. 뭐라고? 훈련병에게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성희롱입니다. 서아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최철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박서아, 네가 지금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집단 항명을 선동하는 건가? 당장 영창 가고 싶어 환장했어. 저는 항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명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법 군대에서 내가 하는 말이 법이야. 이 계집애가 최중사의 고함이 연병장을 울렸다. 그 살기에 눌려 다른 훈련병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끔찍한 협박은 다른 훈련병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영창 궁의교육대. 그 단어들이 주는 공포는 거대했다. 몇몇 훈련병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울면서 자신의 전투복 상의 단추로 손을 가져갔다. 그들은 정말로 옷을 벗으려 했다. 서아처럼 저항했다가 혹독한 처벌을 받느니 차라리 굴욕을 견디는 쪽을 택하려 한 것이다. 하지 마. 서아가 그들을 향해 외쳤다. 그건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초의 중사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래? 전염 말 듣고 계속 개기든가.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고 훈련을 받든가. 선택해. 하지만 저 년을 따른 결과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려 울거나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단추에 손을 댄 채 망설이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서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김태준 대위를 바라보았다. 대위님, 장교로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제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훈련병들의 시선이 김태준 대위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김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분노에 찬 초의 중사와 절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서아, 그리고 공포에 떠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괴로운 듯 시선을 피했다. 이것은 그의 경력의 오점이 될 수 있었다. 초의 중사와 척을 지는 것은 앞으로의 군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 터였다. 하지만 이 훈련병의 말이 맞았다. 이건 잘못됐다. 기나긴 침묵 끝에 김대위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 훈련병, 그만하게. 절망이 서아의 전신을 휩쓸었다. 이를 더 크게 만들지 말게. 김대위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지시를 따르게.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는 초의 중사의 속옷 발언은 아예 듣지 못한 것처럼 무시해버렸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덮고 트럭에 탑승하라는 원래의 명령만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휘관의 최종적인 포기 선언이었다. 최철민 중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트럭 뒤편에 두꺼운 천막을 거칠게 젖혔다. 어둡고 뜨거운 내부가 지옥의 아가리처럼 드러났다. 봤지, 대위님도 동의하셨다. 자, 결정해. 2분 주겠다. 군복 입고 저기서 쪄 죽든 아니면 편안하게 타든 빨리 결정해서 탑승 시작해.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태웠다. 최철민 중사의 잔인한 최후 통첩이 떨어지자 공포는 훈련병들을 정확히 두 부류로 갈라놓았다. 대여섯 명의 훈련병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서너 명의 훈련병들은 영창이라는 협박과 눈앞의 상관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에 굴복하여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상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폭력에 의한 강요였다. 안 돼! 박서아가 외쳤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때 서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단정히 여미고 옆에서 공포로 질식 직전인 윤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일어나. 민지야. 우리는 군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간부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굴욕적인 강요에 무너진 동기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저 지옥의 아가리처럼 열린 트럭의 어두운 내부만을 노려보았다. 우리는 군복을 입고 탑승한다. 서아는 민지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첫 번째로 트럭 적재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단호한 행동에 망설이던 대여섯 명의 훈련병들이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옷을 벗는 대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이어서 이미 상의를 반쯤 벗어 속옷이 드러났던 훈련병들도 서아의 행동에 용기를 얻었는지 황급히 옷을 다시 여몄다. 하지만 이미 속옷 차림으로 내몰린 서너 명의 훈련병들은 최 중사의 매서운 시선에 눌려 어쩔 도리 없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울면서 적재함으로 기어 올라갔다. 20명의 훈련병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들어가자 좁은 화물칸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해졌다. 좋아, 아주 볼만하군. 최 중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비웃었다. 쾅! 육중한 소리와 함께 뒷문에 두꺼운 방수 천막이 내려왔고 밖에서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한 줄기 빛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 처음 몇 초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20개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곧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가장 먼저 덮쳐온 것은 열기였다. 트럭이 출발하기도 전이었지만 이미 금속으로 된 화물칸 내부는 사우나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섭씨 38도의 태양이 얇은 철판을 직접 달구고 있었고 빽빽하게 들어찬 20명의 천이 더해져 온도는 순식간에 임계점을 향해 치솟았다. 후! 옆에서 민지가 숨 막히는 소리를 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공기가 없었다. 아니, 공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산소가 아니라 뜨겁고 축축하고 무거운 증기였다. 디젤 매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공포가 내뿜는 시큼한 냄새가 뒤엉켜 역한 악취를 만들어냈다. 부르릉,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출발했다. 낡은 차량은 비포장도로라도 달리는 듯 격렬하게 덜컹거렸다. 훈련병들은 속수무책으로 서로에게 부딪히고 뜨거운 금속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가! 속옷 차림으로 탔던 훈련병 하나의 비명이었다. 다궈진 소해벽에 맨살이 스친 것이다. 그들은 차라리 전투복이라도 입고 있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을 입은 서아 역시 마치 뜨거운 물에 담근 납담요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어느 쪽이든. 이곳은 지옥이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10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입을 다물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만 짙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덜컹거리는 소음 사이로 운전석과 화물칸을 연결하는 작은 유선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며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최 중사가 화물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켰거나 혹은 그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김태준 대위의 불안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최 중사, 뒤에 애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너무 조용한데? 푸아. 최철민 중사의 경멸, 어린 코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조용하면 좋은 거지 말입니다. 기절했거나 아니면 불평할 힘도 없거나 둘 다 아닙니까? 어차피 떠들어봤자 우리가 들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만약에 정말 탈진해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보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고 최 중사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애를 가르치듯 한심하다는 투였다. 보고서야 제가 알아서 올립니다. 김대위님은 그냥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사무차 버스. 정상 운행 완료. 이걸로 끝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날씨에 화물칸 수송은 절대 안 되지만 누가 일일이 운행 일지를 대조해 본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음흉하게 변했다. 문제가 생겨도 그냥 나약해서 쓰러진 척 얼차려 좀 주면 그만입니다. 요즘 애들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서아는 숨을 참았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나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공모이자 은폐 시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때 운전병인 듯한 제3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근데 아까 그 박서와 훈련병 말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빛이 아주 장난 아니던데요. 최 중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스피커 너머로 살기가 느껴졌다. 박서아? 아, 그 고집불통 계집애. 그가 일을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가 걔 신상 파일 다 뒤져봤어.
별거 없어. 그냥 좀 똑똑한 척하는. 건방진 년이야.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만족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영창 위협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니까 이번 야외 훈련만 끝나면 내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쟤는 제대로 박살을 내놓을 겁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상관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쟤 같은 년 하나가 물을 다 흐려요. 김대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한 한숨소리만 들려왔을 뿐이다. 동의도 반대도 아닌 비겁한 침묵이었다. 스피커가 다시 지지직거리더니 꺼졌다. 화물칸 안은 다시 엔진 소리와 절망적인 숨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서한은 더 이상 어지러움이나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민지의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민지야, 윤민지. 서아가 어둠 속에서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민지의 몸이 축 늘어지며 그녀의 어깨 위로 쓰러졌다. 정신 차려? 민지야, 제발. 하지만 민지는 미동도 없었다. 이 철의 속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고 있었다. 트럭의 엔진이 꺼졌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멈추자 지옥 같은 화물칸 안을 채우고 있던 유일한 소리는 20명의 거칠고 절박한 숨소리, 그리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뿐이었다. 시간 감각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들은 10분을 달렸는지 영원을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산소는 바닥났고 암흑 속의 공기는 폐를 드는 독가스처럼 변해 있었다. 박서한은 의식을 잃은 윤민지를 필사적으로 흔들었다. 민지야,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눈 떠. 제발. 하지만 민지의 몸은 축 늘어진 인형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가슴팍에 귀를 대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얕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서한은 공포로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대로 몇 분만 더 있으면 민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빗장을 푸는 요란한 쇳소리가 들렸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방수 천막이 젖혀졌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바깥의 빛과 공기가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구원이 아니라 망막을 태워버릴 듯한 고문이었다. 훈련병들은 일제히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섭씨 39도에 육박하는 바깥 공기는 그 자체로 숨막히는 열기였지만 거의 50도까지 치솟았던 화물칸 내부에 비하면 차라리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뭐 하고 있어.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튀어나와. 훈련 늦었어. 최철민 중사의 귀에 거슬리는 고함이 그들을 재촉했다. 하지만 누구도 즉시 움직이지 못했다. 훈련병들은 서로 얽힌 채 쓰러져 있거나 간신히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재난 생존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것들이 최 중사가 화물칸 위로 성큼 올라오려다 멈칫했다. 지독한 땀 냄새와 열기가 훅 끼쳐 나왔기 때문이다. 한 명씩 훈련병들이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땅에 발이 닿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몇몇은 트럭 옆에서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해댔다. 위액 말고는 나올 것도 없었다. 속옷 차림으로 탔던 훈련병들은 뜨거운 쇠붙이에 데인 자국으로 피부가 온통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수치심과 고통으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박서아, 너 뭐해? 안 나오고?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서아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윤민지 훈련병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 말에 다른 훈련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여들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민지를 등에 둘러맸다.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내린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그녀는 민지를 땅에 조심스럽게 누이고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다. 민지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명백한 중증 열사병 증상이었다. 의무병, 빨리 의무병을 불러주십시오.
서아가 울부짖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최철민 중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아니, 그는 침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듯 노골적인 짜증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쯧, 이거 쇼하는 거 아냐. 훈련받기 싫으니까 꾀병 부리는 거지. 꾀병이라고요?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성과 분노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꾀병이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최 중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맥박도 약하고 호흡도 불규칙합니다.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고요. 죽어 군인이 고작 트럭 1시간 탔다고 죽어? 그럼 전쟁 나면 다 죽겠네. 최 중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옆에 있던 조교에게 명령했다. 가서 찬물 한 바가지 떠. 와? 얼굴에 확 끼얹으면 정신이 번쩍 들 거다. 게으른 년, 김태준 대위조차 이 상황은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창백해진 얼굴로 나섰다. 최 중사, 이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의무실에라도. 대위님, 최 중사가 김대위의 말을 잘랐다. 이럴 때일수록 약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전연 하나 저렇게 봐주면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들어놓을 겁니다. 군기강이 무너진다고요? 이건 그냥 쇼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최 중사의 확신에 찬 태도에 김대위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서아는 이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민지를 이들 손에 맡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진 민지와 잔인한 간부들 사이에 벽처럼 버티고 섰다. 당신들은 이 아이를 만질 자격이 없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최 중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들은 이 사태가 벌어질 걸 알고 있었어. 서아는 트럭 안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당신이 말했지? 쓰러져도 그냥 얼차려주면 그만이라고 보고서는 조작하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나약한 년들이라 이 정도 고생은 해야 한다고 했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철민 중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가 순식간에 사리로 변했다. 그는 김태준 대위를 힐끗 쳐다봤다. 김 대위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들었다. 전연이 모든 것을 들었다. 스피커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초의 중사는 이 안상이 단순한 훈련병의 탈진 사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서아를 완벽하게 짓밟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즉각 방역했다. 이게 진짜 미쳤구나. 최철민이 하늘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상관을 모욕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서 군 내부를 교란시켜 하극상이야. 그는 서아에게 손가락질하며 다른 훈련병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전부 봤지? 인연이 지금 상관에게 폭언을 하고 부대를 선동하고 있다. 이게 다 인연이 처음부터 불만을 품고 계획한 짓이야. 그는 김태준 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김 대위에게 당신도 공범이다. 여기서 나를 배신하면 당신도 끝장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김 대위님, 지휘관으로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 훈련병이 지금 모든 훈련병들 앞에서 상관을 능멸하고 군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 년을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군법에 따라 즉각 조치하시겠습니까? 김태준 대위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만약 그가 여기서 서아의 편을 들고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최 중사는 그를 공범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다. 불법적인 수송을 묵인하고 심지어 보고 조작에 동의한 지휘관, 그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박서아를 희생시킨다면 최 중사는 그의 비겁함을 방패 삼아 이 모든 것을 훈련병의 하극상으로 덮어버릴 것이다. 김대위는 쓰러진 민지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는 서아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협박하는 최 중사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택했다. 김태준 대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는 서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먼 산을 보며 말했다.
박서와 훈련병.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상관에 대한 모욕, 명령 불복종, 그리고 훈련 집단 선동 혐의로 본관은 귀관에게 3일간의 영창 처분을 명한다. 지금 즉시 집행한다. 완전한 배신이었다. 다른 훈련병들이 경악으로 입을 막았다. 최철민 중사는 얇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조교 2명이 다가와 서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놔, 이 살인자들. 서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민지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의사를 불러. 이 비겁한 살인마 낭신들은 군인이 아니야.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연병장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가며 의식을 잃은 채 땅바닥에 버려진 민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야 했다. 박서하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절규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고 2명의 헌병 조교는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훈련소 본관의 한쪽 구석에 있는 징계위원회 사무실로 데려갔다. 훈련장의 지옥 같은 열기와는 달리 그곳은 에어컨 바람이 싸늘할 정도로 서늘했다. 그 차가운 공기는 서에게 안도감이 아닌 더 큰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저들은 이런 쾌적한 곳에 앉아 밖에서 찜통에 갇혀 죽어가던 훈련병들을 그저 나약한 연들로 취급했던 것이다. 사무실 안에는 김태준 대위가 서류에 다급하게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 회철민 중사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하는 끌려온 모습 그대로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로 완전히 쉬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어야 했다. 민지는요?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에 김태준 대위의 펜이 멈칫했다. 그는 감히 서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지, 윤민지 훈련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의무실로 이송했다. 괜찮을 거야. 그냥 더위를 먹은 것뿐이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서하를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었다. 거짓말. 서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비겁한 겁쟁이일 뿐입니다. 닥치지 못해 김대위가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분노로 감추려 했다. 박서와 훈련병,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넌 지휘 체계를 무시했고 상관을 모욕했어. 지금 네가 가야 할 곳은 영창이지. 동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최 중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김대위는 이제 공범이었고 절대 자신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때 서류를 처리하던 헌병 중사 최 중사와는 다른 규율 담당의 부사관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절차를 읊었다. 박서와 훈련병, 징계 사유, 상관 모욕 및 집단 항명 선동, 처분, 궁의 교육대 3일 규정에 따라 입창 전 가족에게 통보할 기회로 공중전화 3분의 시간을 주겠다. 최 중사가 즉각 끼어들려 했다. 저런 년한테 무슨 통화입니까? 당장 규정입니다. 최 중사님, 헌병 중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업무 절차를 따를 뿐이었다. 수감자는 입창 전 1회에 통화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통화 내용은 내가 바로 옆에서 전부 듣는다. 쓸데없는 소리 할 생각 마라. 서하의 가슴에 차가운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3분, 단 3분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구식 다이얼 전화기 앞으로 이끌려갔다. 헌병 중사가 그녀의 바로 옆에 붙어 섰다. 초의 중사와 김대위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주시했다. 이 통화는 사실상 공개 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절대 흥분하거나 울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가장 냉철한 보고자가 되어야 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평생을 외워온 가슴속에 새겨진 그 번호를 눌렀다. 비서실이나 부관실을 거치지 않는 아버지의 직통 회선이었다. 제발 받으시기를.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멈췄다. 박진혁이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아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감정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아버지, 저 서아입니다. 1초간의 정적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실렸다. 서아야,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다친 거냐? 아버지는 딸을 알았다.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딸이 이 시간에 전화말을 걸었다면 그것은 평범한 일이 절대 아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헌병이 손목시계를 툭툭 쳤다. 1분 지났다. 서아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훈련된 군인처럼 사실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게 현재 위치. 포천훈련소 오늘 오전. 폭염경보 39도 발령. 훈련 이동용 버스 취소. 수송 담당 최철민 중사. 전원 밀폐형 화물 적재함에 강제 탑승 지시. 수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서아를 짓눌렀다. 계속해라. 얼음처럼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훈련병들 항해. 최 중사. 더우면 속옷만 입고 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성 훈련병들에게. 헌병 중사가 그녀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아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제 동기. 윤민지 훈련병. 이동중 열사병으로 의식불명. 간부들은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의무병을 거부했습니다. 윤민지 훈련병은 지금 어디 있지? 모릅니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이고 살인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징계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관 모욕 및 항명 선동죄. 3일 영창 처분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다. 전화 끊어. 헌병이 그녀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아버지, 저 지금 영창으로 갑니다. 서아가 수화기에 대고 절박하게 외쳤다. 수화기가 끊어지기 직전. 전화선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장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단 한 문장, 차갑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명령이었다. 버텨라, 내가 간다. 찰칵. 전화가 끊겼다. 헌병이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서아를 지탱하던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심장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오신다. 최철민 중사는 그녀가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빠 보였지만 곧 승리자의 여유를 되찾았다. 훈련병의 아버지가 뭘 어쩌겠는가. 민원이라도 넣어보겠다는 거겠지. 그는 코웃음을 쳤다. 쇼는 끝났다. 당장 끌고 가. 서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2명의 헌병이 그녀를 본관 지하로 끌고 갔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녹슨 빗장이 풀리고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완전한 지옥이었다. 빛 한 줄기 없는 시멘트 공간. 바닥에 놓인 딱딱한 나무 판자가 침대의 전부였고 손바닥만 한 쇠창살 창문은 거미줄로 막혀 있었다. 절망의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쾅!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감방 전체를 울렸다. 서아는 그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정말 오실까 오신다 해도 이 거대한 군대 조직의 은폐를 뚫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지는 과연 살아있을까? 절망이 어둠처럼 그녀를 삼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용산 장군의 별 개수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전략적 침묵이 내려앉은 곳. 박진영 육군 중장의 집무실은 그 거대한 건물의 심장부 중 하나였다. 방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거대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쪽 책장에는 군사 전략서들과 함께 그가 평생 전장을 누비며 부하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합동 전력 준비 태세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펜은
불필요한 수사나 과장된 보고를 가차없이 붉은 줄로 그어 내렸다. 박진혁 중장은 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지휘관 중 하나였다. 그는 원칙주의자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 무엇보다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야전 사령관 출신이었다. 그에게 군인은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가 그에게 맡긴 자식들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그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이 전화기는 정규보고 라인이 아니었다. 가장 긴급한 위기 상황 혹은 극소수의 가족만이 아는 번호였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박진혁이다. 그리고 그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씩씩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박함으로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책상 위의 보고서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온통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포체언, 폭염경보, 밀폐형 화물 적재함, 강제 탑승. 보고서를 쥐고 있지 않던 왼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이것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였다. 젠귤, 더우면 속옷만 입고 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성 훈련병들에게 그 순간 박진혁 장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의 내면에서 이성적인 지휘관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다. 두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분노로 완벽하게 합쳐졌다. 상관이, 부에게, 그것도 여성 군인들에게. 이것은 군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였다. 윤민지 훈련병, 의식불명,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더 이상 보고서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서울 하늘을 꿰뚫고 포천의 어느 연병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자신의 딸이 그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그려보았다. 3일 영창 처분받았습니다.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버텨라, 내가 간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거대한 집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박진혁 장군은 수화기를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1분간 혹은 10초간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는 것이었다. 용광로의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빙하였다. 집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소령 강민혁. 그의 전속부가는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이질적인 냉기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장군님을 5년 넘게 보좌했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다. 삑! 인터컴이 울렸다. 강소령. 네, 장군님. 강소령이 뛰쳐들어가 경례를 붙였다. 박진혁 장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장군용 모자를 집어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차 준비해. 지금 즉시 얘 포천으로 간다. XX 훈련소다. 기지보안 사령부에 내가 직접 간다고 연락하고 정문 개방 상태로 대기시키라고 전해. 네, 장군님. 하지만 2시 전각에 합참. 지금 그 한마디에 강소령은 어떤 질문도 더 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뛰쳐나가며 비상연락망을 돌렸다. 박진혁 장군은 자신의 모자를 고쳤었다. 그는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헌병대장이었다. 나 박진혁 중장이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지금 포천 XX 훈련소로 향한다. 군영법. 그는 몇 개의 조항을 정확하게 읊었다. 가혹행위, 직권남용, 상관에 의한 성추행, 그리고 군수품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한 직권감찰을 발동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헌병대장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A급 수사팀, 특임대 포함해서 즉각 편성해. 내 차 뒤로 붙여라. 그리고 훈련소장이나 연대장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마라. 내가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는 헌병대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가자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평소처럼 존경을 담아 격려했지만 오늘은 그들의 지휘관이 풍기는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검은색 삼성 장군 관용 세단이 국방부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가장 빠른 길로 간다. 필요하면 사이렌을 울려도 좋다. 그가 뒷좌석에 앉으며 낮게 말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뚫고 자유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강소령은 조수석에 앉아 미친 듯이 관련 부대의 편제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장군을 힐끗 보았다. 박진혁 장군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의 지휘본부를 타격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좌표를 계산하는 야전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다. 그가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만을 당부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켜야 할 부하들의 눈물 속에 있다. 절대 그들을 배신하지 마라.지. 그런데 오늘 군대는 그의 딸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 딸의 동기들을 배신했다. 초의 철민 중사.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김태준 대위. 그는 그 비겁한 지휘관의 이름도 기억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암세포였다. 그리고 암세포는 도려내야만 했다. 차가 의정부를 지나 포천으로 접어드는 표지판을 지날 때쯤 그들의 차량 뒤로 검은색 SUV 2대 헌병 수사팀 차량과 소리 없이 따라붙었다. 사자의 포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은 먹잇감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는 사자의 시간이었다. 훈련소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빛 한 줄기 없는 콘크리트 감방 안에서 박서하는 밤을 보냈다. 밤이 되자 찜통 같던 지하실은 반대로 한기를 내뿜었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떨게 만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민지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에 대한 불확실한 희망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믿으셨을까? 그가 간다고 했지만 삼성 장군인 아버지가 이 말단 훈련소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정식 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한다면 최철민과 김태준은 그들이 말한 대로 모든 보고서를 조작하고 자신을 정신 나간 항명범으로 몰아붙일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녀는 아버지를 더 큰 공영에 빠뜨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곰팡 내에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어제 자신이 들었던 최중사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새겼다. 제대로 박살을 내놓을 겁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동이 트고 감방의 높은 쇠창살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먼지와 함께 떠다닐 때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여성 훈련병 생활관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서아의 침상은 칼로 도려낸 듯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훈련병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과 저항 의지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윤민지는 자기 침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 의무실에서 생활관으로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링거를 맞았던 팔뚝에 멍든 자국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잿빛으로 변한 얼굴, 공포로 텅 비어버린 눈동자. 의무관은 그녀에게 경미한 탈수 및 불안 증세라는 진단을 내렸다. 명백한 열사병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동참한 것이다. 의무관은 민지에게 괜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그녀는 동기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자신이 의무실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은 그저 과호흡으로 쓰러진 훈련병 취급을 받았고 박서아 언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괘씸죄로 영창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훈련병들은 완벽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유일한 보호막이 사라졌다. 간부들은 진실을 덮었고 저항한 사람은 처벌받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되었다. 아침 6시 전원 집합. 조교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웠다. 훈련병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태양은 어제보다 더 잔인했다. 아침 6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 낮 기온이 섭씨 39도에 육박할 것이며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 중 하나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최철민 중사가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전리품이라도 감상하듯 훈련병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태준 대위는 그 옆에서 연신 땀을 닦으며 불안하게 서성였지만 이제 와서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는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어제 그 끔찍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60 트럭이 아침 햇살에 번들거리며 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다. 숙녀분들, 최 중사가 빈정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다. 어제는 우리 부대에 작은 징계 문제가 있었지. 한 훈련병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지금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췄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길 바란다. 훈련 일정은 이미 하루 늦었어. 오늘은 예정대로 야외 훈련장으로 이동한다. 어제와 동일한 계획이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설마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설마 오늘도 저기에 타라는 말인가? 한 훈련병이 거의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중사님, 어제 민지가 닥쳐 최 중사가 불호령을 내렸다. 윤민지 훈련병은 경미한 탈수 증세였을 뿐이다. 의무관의 정식 소견서도 받았다. 그 증거로. 지금 저기 멀쩡히 서 있지 않나? 그가 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지는 채찍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렸다. 어제의 문제는 날씨가 아니었어. 바로 태도의 문제였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박사와 훈련병 하나의 태도가 전체에 물을 흐린 거라고.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는 트럭을 턱짓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제와 동일한 선택권을 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묻어났다. 저 두꺼운 전투복을 입고 찜통에서 고통스럽게 가든가. 아니면 시원하고 편안하게 복장을 갖추고 가든가. 선택은 너희들 몫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전원 저 트럭에 탑승한다는 거다.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훈련병들의 저항 의지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그들을 위해 싸워줄 박서아는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들의 지휘관인 김대위는 범죄를 묵인하고 있었다. 의무실조차 그들을 외면했다. 이곳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고 최철민 중사는 그 섬의 왕이었다. 윤민지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은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훈련병들이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20살 남짓한 폭력 앞에 무력해진 여성들이었다. 탑승 준비 최 중사가 포효했다. 희망이 없었다. 훈련병들은 울면서 서로를 부추기며 마치 좀비처럼 트럭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몇은 어제의 공포와 오늘의 절망에 짓눌려 정말로 전투복상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그들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번에는 반항도, 저항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굴복만이 존재했다. 최철민 중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인했다. 조교가 트럭 뒤편에 방수 천막을 걷어 올렸다. 어제와 똑같은 지옥의 내부가 다시 입을 벌렸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훈련병들은 울면서 혹은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표정으로 최철민 중사가 걷어 올린 트럭의 어두운 아가리를 향해 한 걸음씩 발을 옮기고 있었다. 윤민지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차라리 이 자리에서 다시 쓰러지기를 바랐다. 한 훈련병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상 위에 첫 번째 단추를 풀고 있었다. 어제의 저항은 없었다. 완벽한 굴복. 최철민 중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태준 대위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애써 고개를 돌려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가해자와 비겁한 동조자, 그리고 무력한 희생자들이 만들어내는 지옥도였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올라... 최 중사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이제는 고막을 찢을 듯이 가까워졌다. 소리는 정문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훈련소 정문을 지키는 차단기가 거의 부러질 듯이 젖혀지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연병장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 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었다. 번호판 자리에는 3개의 별이 박힌 육군 중장 성판싱반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SUV 2대가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세단을 호위하며 따라붙었다. 그 차량들에는 헌병 MP 마크가 찍혀 있었다. 차들은 훈련병들이 도열한 불과 몇 미터 앞에서 흙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절대적인 정적. 훈련병들은 얼어붙었고 조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댔다. 최철민 중사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뇌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중장이라고 별 3개 군단장급 혹은 국방부 본부의 최고위급 지휘관이 일개 훈련소, 그것도 신병 훈련 중인 연병장 한복판에 이렇게 전투적으로 돌진해 온다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태준 대위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운전병이 빛의 속도로 채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먼지 하나 앉지 않은 완벽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바친 조국이 수여한 훈장들이 빈틈없이 달려 있었고 완벽하게 각이 잡힌 모자 아래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어깨에서 타오르는 3개의 은빛 별이었다. 육군 중장 박진혁 전체 차렷! 최철민 중사가 공포에 질려 거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례중, 성, 그 자신도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크고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다. 김태준 대위는 이미 다리가 풀리기 직전이었지만 간신히 경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박진혁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장교나 부사관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 공포에 질려 울고 있거나 반쯤 옷이 벗겨진 채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인 20명의 여성 훈련병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 끔찍한 광경을, 불타는 태양 아래 서 있는 찜통 트럭을, 그리고 절망에 빠진 훈련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의 시선이 창백하게 질린 윤민지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침묵은 1000개의 고함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여전히 경례 자세를 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철민과 김태준을 마주했다. 경례, 바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연병장 전체를 지배했다. 두 사람이 황급히 팔을 내렸다. 이곳 지휘관은 누구인가? 접니다. 대위 김태준 본 중대장입니다. 충성 김대위가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자네는 장군이 최 중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중사 최철민 수송 담당관입니다. 충성. 박진혁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트럭에 열린 적재함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 상황을 설명해라. 네, 그것은 최 중사가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렸다. 필수 야외 훈련을 위한 병력 수송 중이었습니다. 버스에 기술적 결함이 생겨 부득이하게 대체 차량을 박 장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폭염 경보 속에 사람을 저 화물칸에 태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훈련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저들은 장군이 손가락으로 전투복 단추를 풀어헤친 채 울고 있던 훈련병을 가리켰다. 저것 역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인가? 최철민의 피가 얼어붙었다.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그것은 날씨가 너무 더워 훈련병들의 편의를 위해 선택권이라. 박진혁 장군은 그 말을 끝으로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두 하찮은 벌레들을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훈련병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시 최철민과 김태준에게 고정되었다. 내 딸이 여기 있다. 그 한마디가 연병장에 떨어졌다. 최철민과 김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딸, 무슨 딸 말입니까? 훈련병 중에. 내 딸! 장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드디어 그의 분노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이 범죄 행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영창에 쳐넣은 훈련병. 박서아, 우주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뺑! 소아! 진혁 중장? 김태준 대위의 눈이 뒤집히며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최철민 중사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고 공포가 척수를 타고 내려가 다리를 마비시켰다. 그는 서 있었다. 다른 훈련병들이 경악으로 입을 막았다. 서아 언니의 아버지가 저 별 3개의 장군이라고. 박진혁 장군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했다. 그가 손짓하자 뒤쪽 SUV에서 내린 헌병 수사관들, 소령과 대령 계급장을 단 이 그에게 다가왔다. 장군이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자의 포효와 같았다. 강소령, 이 연병장 전체를 즉각 폐쇄한다.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무너진 2 남자를 가리켰다. 저 2 놈을 현 시간부로 직권남용 및 초병 샤오빙에 준하는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 성희롱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헌병 수사관 2명이 육중한 장비와 수갑을 챙겨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최철민 중사는 자신의 뇌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춘 순간 본능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이것은 꿈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훈련병 연 하나의 아버지가 중장이라고,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거 나. 무슨 근거로.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헌병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장군님이시라고 이럴 순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건 전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렇다. 증거.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 일은 이미 보고가 끝났고 오늘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오직 훈련병들의 말뿐.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병의 증언은 휴지 조각보다 가치가 없었다. 그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태준 대위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저는 그냥 증거라고 했나? 박진혁 장군이 나직이 물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최철민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딸의 말 하나만 믿고 이 국방부 직속 수사팀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것 같나? 그는 얼어붙은 19명의 훈련병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거두고 신뢰를 담은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 너희들의 지휘관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곳에. 저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진 자가 있는가?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훈련병들은 중장의 존재에 압도당했고 초의 중사의 마지막 협박에 대한 공포가 아직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참이라 잿빛 얼굴을 하고 있던 윤민지가 온몸을 경련하듯 떨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제의 충격과 공포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박서아를 향한 죄책감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필사적인 용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원래 훈련병은 소지할 수 없었지만 몰래 숨겨 들어온 것이었다. 최철민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다. 어제 서아 언니가 끌려가는 걸 보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가 했던 말처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중사님이
중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했던 말 전부 다 아닌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헌병 수사팀의 팀장 대령 계급에 이 즉시 앞으로 나와 민지에게 경례를 붙이고는 정중하게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그는 휴대용 스피커에 그것을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막이 내려앉은 연병장에 최철민 중사의 목소리가 악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남, 어제는 우리 부대에 작은 징계 문제가 있었지. 한 훈련병이 조용한 곳에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야마,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길 바란다. 어제와 동일한 계획이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제와 동일한 선택권을 주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얜 두꺼운 전투복을 입고 찜통에서 고통스럽게 가든가 아니면 시원하고 편안하게 복장을 갖추고 가든가. 선택은 너희들 몫이야. 그것은 협박이었고 성희롱이었으며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였다. 녹음 파일은 그의 오만한 목소리톤과 훈련병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최철민 중사의 몸에서 모든 기력이 빠져나갔다. 그는 마치 척추가 뽑힌 연체동물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헌병이 다가가 저항할 힘도 없는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가 그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태준 대위는 이미 실신 직전의 상태로 끌려나갔다. 박진혁 장군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관인 강소령에게 명령했다. 강소령, 당장 가서 내 딸을 데려와. 그리고 수사 대령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제 쓰러졌다는 윤민지 훈련병을 확보해. 저 아이는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이다.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전해해. 이곳 의무실은 믿을 수 없다. 장면은 지하실의 감방으로 바뀌었다. 박서환은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화재인가 폭동인가?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때 복도를 울리는 육중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순찰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그녀의 감방 앞에서 멈춰섰다. 끼, 쾅, 녹슨 빗장이 열리고 무거운 철문이 1초 만에 활짝 열렸다. 눈부신 복도에 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는 눈을 뜰 수 없었다. 빛 속에서 아버지의 부관인 강민혁 소령이 서 있었다. 그는 2명의 무장 헌병과 함께였다. 강소령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서아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즉시 완벽한 군인의 자세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훈련병에게. 소령기 박서아 훈련병, 박진혁 장군님께서 귀관을 찾으십니다. 귀관의 징계 처분은 이 시간부로 부당 징계로 판명되어 즉각 해제되었습니다. 나오십시오. 서아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거의 부축을 받다시피 하여 지하실을 벗어나 눈부신 태양 아래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연병장은 초토화되어 있었다. 헌병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고 최철민과 김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 수갑을 차고 있었다. 동기들은 모두 멍하니 서서 울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지가 진짜 의무병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자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산처럼 우뚝 서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먼지투성이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경례를 붙였다. 련병 박서아 복귀 명받았습니다. 충성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박진혁 장군은 딸을 내려다보았다. 흙먼지 투성이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자신이 아는 그 어떤 전사보다 강인했다. 그는 잠시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역시 완벽한 거수경례로 답했다. 군인 대 군인으로. 그리고 나서야 그는 프로토콜을 깼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딸의 어깨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는 서아의 귀에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싸웠다. 서아야.
너는 군인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다.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그때 지프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연병장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훈련소장 대령 이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그는 전투복상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완전히 공황에 빠진 모습이었다. 장군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보고받은 것이. 박진혁 장군은 딸을 안았던 팔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온기는 사라졌다. 얼음 같은 삼성 장군의 얼굴이 돌아왔다. 그는 훈련소장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영하 30도처럼 차가웠다.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나? 네, 저는 정말 자네의 지휘에 있는 이 연병장에서 이런 수준의 부패와 학대, 성희롱이 이틀에 걸쳐 자행되고 있었는데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렇다면 자네는 무능한 것이거나 혹은 공범이겠지. 어느 쪽인가? 대령, 훈련소장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자네는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한다. 헌병 조사를 받을 준비나 해라. 박 장군이 냉혹하게 선언했다. 자네의 부대는 이제 헌병 사령부의 통제에 들어간다. 나의 감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포체원 스캔들은 군 내부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박진혁 중장의 직권 감찰은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 해당 훈련소 지휘 계통의 총체적인 부패와 직무유기, 그리고 만연해 있던 비인간적인 관행들을 모조리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며칠 후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윤민지가 제공한 결정적인 녹음 파일, 의식을 잃었던 그녀의 국군 수도병원, 진료기록, 중증 열사병 및 급성 신부전 초기, 그리고 박서아를 포함한 19명 전원의 일치된 증언 앞에 최철민 중사와 김태준 대위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최철민 중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이 강인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군복을 입고 자행한 저열한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상관에 의한 성희롱, 허위보고서 작성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군 교도소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그의 모든 경력과 연금이 박탈되는 불명예의 전역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났다. 김태준 대위는 재판 내내 울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범죄에 동조하고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 재판부는 그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다. 그는 군복을 벗게 되었지만 평생 비겁한 지휘관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야 했다. 훈련소장 대령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즉각 보직 해임되었고 정직 처분 후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훈련소 전체의 지휘부가 공중분해되었다. 이 사건은 군 수뇌부에까지 보고되었다. 박진혁 장군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이를 군 전체의 병경 문화를 혁신할 기회로 삼았다. 그의 강력한 주도에 정훈의 훈련병 관리 규정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다. 폭염 및 한파 경보 발령 시 인원 수송은 반드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지정 차량으로만 실시한다. 밀폐형 화물 차량을 이용한 병력 수송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훈련병이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육군 본부 인권센터와 감찰실로 직접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 한라인이 개설되었다. 박서아의 저항과 박진혁의 결단이 수만 명의 미래 훈련병들을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구해낸 것이다. 박서아는 모든 징계가 취소되었음은 물론 불의에 저항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참모총장의 표창을 받았다. 그녀는 남은 훈련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윤민지는 수도병원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서아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졌다. 시간은 흘러 6개월 뒤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작년과 같은 살인적인 더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포천의 XX 훈련소, 연병장은 6개월 전과 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지휘관과 교관들로 채워졌다. 낡고 썩은 관행은 사라졌고 규율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악몽의 상징이었던 낡은 6봉 트럭은 폐차장을 넘어 용광로에서 녹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쾌적한 에어컨이 나오는 신형 수송버스들이 도열해 있었다. 신병 수료식을 마치고 정식으로 부사관 임관을 한 박서와 하사는 신병 교육대대 신임 소대장 중 한 명으로 이 훈련소에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지옥으로 스스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누군가는 그곳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그녀의 첫 번째 훈련병들이 입소했다. 20명 남짓한 긴장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의 어린 여성 훈련병들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 박서와 하사가 섰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훈련병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단단하게 눌러쓴 교관 모자,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듯한 강인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한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훈련병들이 그녀 앞에 어설프게 도열했다. 소대장님, 가장 겁에 질린 한 훈련병이 마치 6개월 전에 윤민지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훈련 많이 힘듭니까? 무섭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해낼 수 있습니까? 박서환은 그 훈련병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6개월 전 지옥의 트럭 앞에서 절망하던 자신의 모습과 의식을 잃어가던 민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딱딱한 교관의 표정을 풀고 그 훈련병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몸을 살짝 낮춰 그 훈련병과 눈을 맞췄다. 그것은 최철민이 하던 위압적인 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는 리더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힘들 거다. 여기는 군대니까 너희들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힐 거다. 땀을 비오듯 흘릴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다. 그것이 훈련의 본질이니까. 훈련병의 얼굴이 절망으로 어두워졌다. 박서환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지만 강인한 미소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해낼 수 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너희들 곁에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기들이 있을 거다. 그녀는 훈련병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의 임무는 너희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물건이 아닌 군인으로 대우받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훈련은 받겠지만 부당한 고문은 절대 없을 것이다. 박서환은 모자를 고쳐 쓰고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소대장으로 있는 한, 나는 약속한다. 그녀는 6개월 전 자신을 지키러 와주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장군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의 존엄성을 짓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안전과 인권은 나의 군 생활을 건 첫 번째 임무다. 대한민국 육군에 온 것을 환영한다. 겁에 질려있던 훈련병의 눈에 두려움 대신 경외감과 신뢰가 차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네, 하사님. 박서환은 중대의 신임 훈련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좋다, 모두 고개 들어라. 지금부터 너희들의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한다. 포천의 산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 시작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의 열기였다.